오늘은 힘들다, 걸어야겠다라는 제목의 꼭지 중간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일상의 루틴이 다체 기능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매일 꾸준히 지켜온 루틴을 반복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보인다. 실제로 내가 아는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환자들에게 그게 무엇이든 루틴을 정해놓고 어떤 기분이 들든 무조건 지킬 것을 권한다. 내가 지키는 루틴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걸으며 몸을 푼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 먹는다. 작업실이나 영화사로 출근하는 이 길엔 별일이 없는 한 걷는다. 젊은 남자 배우가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걸 날마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 오늘의 이런 하정우의 저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으로 넘어와서요. 루틴의 힘은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잠식하거나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선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삶에 결정적인 문제가 닥친 때일수록 생각의 덩치를 키우지 말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살다 보면 그냥 놔둬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어쩌면 인생에는 내가 굳이 휘젓지 말고 가만두고 봐야 할 문제가 80% 이상인지도 모른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참아야 한다. 나는 생각들을 이어가다가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편이다. 살다 보면 답이 없다는 말을 중얼거리게 만드는 문제들을 수없이 만난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 답이 없을 때마다 나는 그저 걸었다. 생각이 똑같은 길을 맴돌 때는 두 다리로 직접 걸어 다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힘들 때는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겠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겐 아직 최소한의 걸을 만한 힘 정도는 남아있다. 그리고 걷기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태엽을 감아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에서 더 버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듯 다짐하듯 말해본다. 힘들다. 걸어야겠다. 그 다음 얘기는 걷는 자들을 위한 수요 독서 클럽이라는 꼭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걷기와 독서의 오묘한 공통점. 저도 참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걷기 모임 멤버들은 각자 다른 집과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핏빛을 통해 서로의 걸음수를 매일 공유한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걸음수가 어제와 다르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면 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나? 혹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안부를 묻고 싶어진다. 혹은 누군가 오늘 좀 걷는데 싶을 정도로 갑자기 등수를 훅 치고 올라오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진다. 분명히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걸음수가 계속 늘면 혹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흔들기란 걷지 않고 핏빛을 일부러 흔들어서 기계에 찍히는 걸음수만 늘리는 편법을 말한다. 주로 최근 많이 걷지 못한 멤버가 어떻게든 하위권 열등생에서 벗어나 보려고 할 때 쓰는 최고의 수단이다. 물론 이 흔들기 편법을 써봤자 우리는 다 잡아낸다. 걷지 않고 핏빛을 흔들면 걸음수는 올라가도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킬로미터 수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루는 이렇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자의 걸음을 걷다가
어느 하루 일정을 맞춰서 함께 빡세게 걸어볼까 약속을 잡는다. 그날은 스케줄을 비우고 종일 붙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 이러니 서로의 근황에 대해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가족처럼 너무 친하고 서로에 대해 빤히 알다 보니 우리는 점점 신선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심심해서 자주는 만나는데 할 얘기는 없어지는 희한한 상태. 우리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가 된 것까지는 좋았지만 가끔은 서로의 삶에 약이 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까지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원칙은 간단하다. 매주 책 한 권을 읽고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발제자를 정하거나 딱딱한 토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책을 읽고 든 생각들, 그 책에 대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러 가기 위해 슬슬 걸으면서 우리 독서 모임의 첫 번째 지정 도서는 일본의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가 쓴 운을 읽는 변호사였다. 성공과 행복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치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운과 기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에 공감이 갔다. 나만 잘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의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본의 변호사 할아버지는 행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실제 그가 만난 의뢰인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내가 그간 해온 고민들과 나름대로 찾아낸 답을 누군가 대신 써준 것 같다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게 무척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이 책을 여러 권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오늘 읽는 변호사. 이것이 시작이었다. 누구보다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연기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쪽 정도 책 읽을 시간, 30분가량 걸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건너뛰고요. 아랫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안다고 믿었던 서로의 마음속을 더 깊이 채우라는 것과도 같았다.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어쩐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서로의 일과 삶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차올랐다. 독서 모임을 이어가다 보니 책을 읽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주에 책이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빠서 서로 모이지 못하는 날도 있고 다음 책을 쉽사리 정할 수 없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한 주에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책 수다를 나눈다. 잠시 쉬고 있는 꾸밍 우리 독서 모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랑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의 독서 모임에서 그간 읽은 책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 구가야 아키라의 최고의 휴식, 일자 샌드의 센스티브, 마이클 해리스의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 토니 포터의 맨박스, 조훈현의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다다 후미아키의 말의 한수, 이기주의 말의 품격 등이다.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걷기와 휴식, 단순한 삶에 대한 관심,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에 대한 해석, 남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고민, 말의 힘,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책을 읽는 편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만
원거리 촬영장으로 갈 때에는 차를 타는데 시간이 좀 아깝다. 그 시간을 흐트러 보내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생각외로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밀린 시나리오를 읽거나 책을 읽는다. 이런 습관을 들이고 나니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1년은 약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어도 1년에 50여 권의 책은 읽을 수 있다. 최근 저마다 바빠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각자 책을 읽었다. 조만간 독서 모임을 다시 소집해 한잔하면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서는 고독하게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함께 읽는 책은 조금 더 재미있다. 여러 분야의 일을 잘 해내고 열심히 사는 배우라는 직업의 사람이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해내고 있어서 그 독서력에서 이 책에서 쓰여진 그 말맛, 글맛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독서력이 인풋으로 선행이 되어야 이런 말맛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글쓰기라는 능력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럴 거예요. 그 다음 꼭지에 책 제목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우물만 못 파요. 이런 짧은 제목에서 이런 그 오기들을 자유자재로 휘둘러서 부려 쓰는 그런 가정우의 그 글쓰기의 내공이 보이거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헤아려집니다. 그래서 이 꼭지에 대한 얘기는요.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지방에서 촬영을 했는데 탁구대를 갖다 놓고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와 이어지는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탁구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나는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그저 가벼운 취미 생활이 되어도 괜찮을 텐데 왜 나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뭘 해도 적정선을 모르고 끝까지 달리고야 마는 걸까? 이런 특성들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대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들 말한다. 가만히 좀 있어. 정신없어. 왜 이렇게 산만해. 집중 좀 해. 그런 잔소리들도 거침없이 한다. 나는 일면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딴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저기에 다양한 관심을 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도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일은 타인의 시선에서는 정신없고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사자에게는 호기심 안테나를 활짝 펼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다수가 정의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은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우물만 파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몇 개의 우물을 부지런히 파서 열심히 두레박을 내리다 보면 내가 평생 식수로 삼을 우물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나는 한 사람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능력을 일생에 걸쳐 끄집어내고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완성해주는 것이라 믿는다. 저도 하정우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나는 이모저모 두루 관심이 많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걸어다니는 사람이자 말하면서도 건들건들 몸을 움직이고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성에 차는 도통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런 내 성향이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한 나는 주의력 결핍에 호기심 충만한 내 성격을 지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야겠다. 그 능력 덕분에 배우, 감독, 제작자,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여러 직업을 한 번의 생에 동시에 살아가는 축복도 누리는 것일 테니까. 하정우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꼭지는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그럼에도 감독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 되길 바랐던 허삼관은 흥행에 참패했다. 관객이 왜 내 작품을 못 알아보지? 와 같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허삼관은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준비를 다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지금 다시 찍으라 해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화처럼 각 씬들을 컷별로 디테일하게 구성하고 짜놓은 콘티 작업을 자그마치 오차까지 진행했다. 보통 2차 정도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이 오차, 지금 차 안에서 읽고 있어서 자세가 좀 불편하고 해서요. 그리고 이 오차 콘티를 바탕으로 전체 영화의 40% 정도 분량을 핸디캠으로 미리 촬영해 보기까지 했다. 사진 촬영까지 진행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찌 나올지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이 영화가 물샐 틈 없이 준비됐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이 모든 결정을 내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연출부, 투자 배급사, 제작사와 원활하게 잘 소통하며 나아갔다고 믿었다. 그리도 악착같이 했지만 나는 패했다.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내 연출작이 언급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배우만 하세요 같은 지적들이 보인다. 그것을 그냥 악플의 범주에 밀어둘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왜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지 못했는지 고민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감독으로서 나는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젠 불안감이 없다. 불안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데서 나오지만 나는 이미 한 번 다 치러본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지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문제는 감독으로서 세 번째 연출작을 어떻게 찍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화 감독의 일에 임해야 하는가일 뿐이다. 내가 진짜로 만들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묻고 원 없이 보여주는 것뿐이다. 사실 배우로서든 감독으로서든 새 영화를 시작할 때 나는 늘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주저앉히거나 새로운 시도를 아예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또한 성공과 실패란 단순히 흥행의 그래프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허삼관은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나의 실패작은 아니다. 내가 허삼관을 연출하면서 받은 선물들은 물질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누군가 내게 하정우 씨 배우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전에는 상처받았지만 앞으로는 상처받지 않으려 한다. 그건 내가 배우로서는 대중들에게 꽤 친숙하고 그럭저럭 잘해왔다는 뜻 아닌가? 감독 하정우는 배우 하정우에게 빚졌지만 언젠가는 감독 하정우가 배우 하정우에게 그 빚을 갚을 날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배우 하정우는 지금까지 많은 행운과 사랑을 누렸고 순탄한 길을 걸어온 편이지만 20살의 연극 무대에 오른 이후 30 무렵 10년 만에 간신히 빛을 본 사람이기도 하다. 그에 비하면 영화감독 하정우는 이제 데뷔한 지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신출내기다. 감독으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기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는 실패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인의 평가가 내 기대의 털끝만큼도 못 미쳐 어리둥절해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어차피 길게 갈 일이라고. 그리고 끝내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것이라고. 나는 아직 감독의 삶이라는 긴 도정의 초입에 서 있다. 중간 지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꽃다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어쩌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른다. 일희일비 전전긍긍하며 휘둘리기보다는 우직하게 걸어서 끝끝내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차 안에서 지금 6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좀 어둡기도 하고 자세도 불편하고 고개를 숙이고 읽으려니까 목소리도 잠기고 좀 들으시기에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맑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